천석지기, 대흥가의 안주인이 몸소 낡은 저고리를 걸치고 뒷간 앞마당을 쓸었다. 값진 도포를 입은 자들이 그 앞을 지나며 코를 막고 침을 뱉었다. 오직 한 청년만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걸레를 집어주었다. 그리고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개떡 한 조각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조각 하나가 훗날 천석 재산을 가진 집안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을 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30해 전 그 겨울 굶주려 쓰러졌던 한 여인과 이 뒷간 앞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더더욱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장영고을 대흥가는 3대에 걸쳐 쌓아 올린 천석지기 집안으로 고을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 집의 안주인 유청강은 올해 58이었다. 남편을 여친 지 오래였으나 홀로 전답과 곡간을 건사하며 집안을 이끌어온 여장부였다. 그날 아침 유청강은 사랑채 춘마루에 앉아 바깥마당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새 마름을 들이기 위해 사람됨을 살피는 날이었다. 벌써부터 갓쓰고 도포 입은 젊은이들이 줄지어 대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하나같이 옷깃이 빳빳하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쳤다. 한양 성균관에서 수학했다는 자, 청나라 사신길을 따라가 본 적이 있다며 떠벌리는 자, 값비싼 갓신을 신고 여유롭게 부채질하며 걸어오는 자까지 겉모습만으로는 누구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다. 마님,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늙은 종덕만이 낡은 무명 저고리를 손에 든 채 애원하듯 말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청강의 눈빛은 이미 굳게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다. 덕만아, 요즘 들어 부쩍 느끼는 게 있다. 글은 화려한데 사람 됨됨이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최근 몇 해 사이 대흥가에는 골치 아픈 일이 끊이지 않았다. 학식만 믿고 들어온 자들이 소작인들에게 함부로 굴었다거나 곡간지기 하인들에게 손찌검을 했다거나 나물 팔러 온 늙은 안악에게 삿대질을 했다는 소문이 이어졌다. 청강은 몸을 돌려 덕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높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저보다 못하다. 여기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참모습이다. 덕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30에 가까이 청강 곁에서 지내온 그였기에 안주인이 한번 마음먹으면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낡은 저고리를 내밀었다. 가장 해진 것으로 골랐습니다. 청소 도구도 챙겨두었습니다. 청강은 군데군데 얼룩진 무명옷을 받아들었다. 소매단은 달아올이 풀려 있었고 옷고름 하나는 이미 떨어져 나간 뒤였다. 청강은 그녀는 그 낡은 옷을 펼쳐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식경 뒤 대흥가 행랑채 뒷간 앞마당에는 낯선 늙은 청소 노파가 나타났다. 허름한 저고리에 물동이와 걸레를 든 채 등을 약간 구부리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바로 유청강이었다. 청강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뒷간 앞으로 도포 차림의 젊은이 셋이 들어섰다. 그들은 청소하는 노파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이내 관심을 끊고 서로 각근을 매만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청강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까 마당에서 본 그 집신 신은 놈 봤나. 그 촌스러운 몰골하며 도포도 몇 번이나 기워 입은 것 같던데. 한양 유학은커녕 서원 문턱도 못 가봤다더군. 어떻게 이름이 올랐는지 원 뒷배가 있는 게지. 그들은 키득거리며 누군가를 비웃었다. 청강은 마당을 쓸며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다 맨 앞에 섰던 사내가 갑자기 청강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청강이 막 쓸어놓은 자리에 거침없이 침을 뱉었다. 챙, 냄새도 나는구먼. 청강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내는 비죽 웃으며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나머지 둘도 코웃음을 쳤다. 청강은 아무 말 없이
그 침을 걸레로 닦아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무덤덤하게 유지했다. 사내는 휘파람을 불며 뒷간을 벗어났고 그들이 사라진 뒤에야 청강은 품에서 작은 종이 쪽을 꺼냈다. 세 사람의 명패 번호 옆에 굵은 먹줄을 그어 넣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소한 무명 도포를 입은 청년 하나가 다가왔다. 자세히 보니 도포자락에 보풀이 일어 있었고 소매도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있었다. 여러 번 빨아 입은 게 분명했다. 집신은 더 눈에 띄었다. 뒤축이 다 닳아 맨발이 드러날 지경이었다. 흙으로 최대한 가려보았지만 가까이서 보면 티가 났다. 그럼에도 청년의 낯빛은 밝았다. 긴장한 기색은 있었으나 눈빛만은 맑고 또렷했다. 청년은 우물가에서 손을 씻다가 물그림자에 비친 청강을 발견했다. 그러자 세수하던 손을 멈추고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할머님, 안녕하십니까? 청강은 조금 놀랐다. 오늘 자신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마름 자리를 청하러 온 이는 이 청년이 처음이었다. 그것도 눈을 마주치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청년이 손을 닦고 돌아서는데 바닥에 떨어진 걸레가 눈에 들어왔다. 아까 청강이 구석에 놓아둔 걸레였는데 다른 이들이 지나다니며 발로 차는 바람에 마당 한가운데로 밀려나 있었다. 청년은 망설임 없이 몸을 숙여 걸레를 집어들었다. 더러운 걸레를 맨손으로 쥐는 걸 전혀 꺼리지 않았다. 그러고는 청강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다. 할머님, 이거 떨어져 있었습니다. 허리 조심하십시오. 청년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목소리였다. 청강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청년은 뒷간을 나서려다 문득 걸음을 멈췄다.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등에 진보찜 매듭을 풀었다. 청년이 꺼낸 것은 무명 보자기에 쌓인 작은 개떡 한 조각이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청년은 다시 청강에게 다가왔다. 할머님, 이거 아직 따뜻합니다. 손 좀 녹이십시오. 청년은 청강의 거친 손등 위에 개떡을 살며시 올려놓았다. 찬 손 위로 온기가 전해졌다. 나는 괜찮다. 학생이 먹어야지. 저는 아까 요기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청년은 수줍게 웃었다. 그러나 청강은 들었다. 청년의 뱃속에서 작게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요기를 했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청년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밝게 웃고 있었다. 할머님, 힘내십시오. 청년은 그 말을 남기고 사랑채 쪽으로 향했다. 청강은 손 위에 남은 개떡의 온기를 느끼며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청년의 낡은 집신이었다. 뒤축이 닳아 맨살이 드러난 집신. 그것을 보는 순간 청강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때 뒷간 칸에서 또 다른 마름 자리를 청하러 온 자가 나왔다. 덩치 큰 사내였는데 손도 씻지 않은 채 성큼 걸어 나왔다. 그러다 길목에 서 있던 청강을 발견하고는 거칠게 밀쳤다. 비켜라. 청강은 비틀거리며 물지개의 허리를 세게 부딪혔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사내는 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졌다. 청강은 아픈 허리를 부여잡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묵묵히 종이 쪽을 꺼내 그 사내의 명패 번호도 적어 넣었다. 이름 옆에 굵은 먹줄을 그으면서 잠시 후 청강은 문득 아까 그 청년이 쓰던 뒷간 칸이 떠올랐다. 발걸음을 돌려 그 앞에 섰다. 무심코 오물통을 들여다보는 순간 청강의 눈이 커졌다. 오물통 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른 이들은 종이를 아무렇게나 구겨놓고 갔는데 이 칸의 오물통에는 종이가 반듯하게 접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청소하는 이가 치우기 편하게 정돈해 둔 것이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을 한 것이었다. 청강은 작게 웃으며 종이 쪽을 꺼냈다. 청년의 명패 번호를 찾아 이름을 적었다.
한 새벽, 그리고 그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2개 그려 넣었다. 오늘 하루 동안 동그라미를 받은 유일한 이름이었다. 물지개를 지고 마당으로 나온 청강은 구석 평상에 홀로 앉아있는 새벽을 발견했다. 마당 한가운데서는 다른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문벌을 자랑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러나 새벽은 그 무리에 끼지 않았다. 담장 아래 낡은 평상에 홀로 앉아 낡은 서찰을 들고 조용히 내용을 외우고 있었다. 종이가 닳아 귀퉁이가 접혀 있었고 여백에는 붉은 먹으로 적발임이 빼곡했다. 수십 번은 읽고 또 읽은 흔적이었다. 새벽은 입술을 달싹이며 중요한 대목을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다. 청강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보풀이 일어난 도포, 다른 집신, 얇아진 보찜. 그러나 새벽의 어깨는 당당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뒤에서 다른 이들이 낄낄대며 수근거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청강은 소매 속 개떡의 온기를 떠올렸다. 이미 식었지만 가슴 속에는 아직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청강은 마당 구석에서 새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뒷간에서 본 모습만으로 판단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다. 한 번의 친절이 그 사람의 참모습인지 아니면 우연한 행동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여유가 있을 때는 친절할 수 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올 수 있는 순간에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청강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책이 떠올랐다. 위태로운 상황, 다급한 순간에 사람의 참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었다. 청강은 물지개를 지고 천천히 마당 한복판으로 향했다. 지게 위에는 구정물이 담긴 나무 물통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뒷간과 마당을 청소하며 모은 더러운 물이었다. 먼지와 머리카락, 온갖 찌꺼기가 섞인 시커먼 물이었다. 마당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이들이 곳곳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서차를 뒤적이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곧 차례가 다가와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다. 하나같이 좋은 도포에 반들거리는 갓신을 신고 있었다. 청강은 마당 한가운데쯤 왔을 때 슬쩍 주변을 살폈다. 새벽이 앉아있는 구석 평상이 시야에 들어왔다. 새벽은 여전히 낡은 서차를 들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입술을 달싹이며 중요한 대목을 외우는 모습이었다. 바로 그 순간 청강은 일부러 지게다리에서 손을 미끄러뜨렸다. 그러고는 중심을 잃은 척 비틀거리며 물통을 건드렸다. 물통이 기울더니 시커먼 구정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청강도 바닥으로 넘어졌다. 아이고, 청강은 비명을 지르며 마당에 쓰러졌다.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욱신거렸다. 연기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넘어지면서 진짜로 무릎이 까졌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지만 청강은 이를 악물었다. 시커먼 구정물이 마당을 순식간에 뒤덮었다. 더러운 물이 사방으로 번지며 사람들의 갓신 사이로 흘러갔다. 물속에는 먼지와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녔다. 역겨운 냄새가 마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으아, 이게 무슨 일이야.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화려한 도포를 입은 사내였다. 그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자신의 갓신을 내려다보았다. 값비싼 신에 시커먼 물이 튀어 얼룩이 져 있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아, 이 신 이거 어찌할 거야. 주변의 다른 이들도 난리가 났다. 곳곳에서 비명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저 청소 노파는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살펴보는 자리에 왔더니 이게 무슨 꼴이람. 많고 그러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하나같이 분노에 찬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청강을 노려보았다.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붓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청강에게 다가와 일으켜 세워주려 하지 않았다. 모두 자기 옷과 신발 걱정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뒤채 종놈들 어디 갔느냐. 어서 저것 좀 치워라. 한 사내가 손가락으로 청강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것이라는 말에 청강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길이었다. 청강은 마당에 주저앉은 채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청강은 다론 집 수십 명의 젊은이가 있었으나 넘어진 사람을 걱정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할머님, 괜찮으십니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청강이 고개를 들자 새벽이 달려오고 있었다. 구석 평상에서 벌떡 일어나 서차를 보찜에 대충 쑤셔 넣으며 뛰어오는 모습이었다. 새벽의 낯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새벽은 구정물이 고인 바닥을 가로질러 청강에게 다가왔다. 시커먼 물이 그의 집신 위로 첨벙거렸다. 더러운 물이 바짓땅까지 튀었다. 그러나 새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청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구정물이 그의 도포 자락을 적셨지만 새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할머님,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무릎 좀 보여주십시오. 새벽은 조심스럽게 청강의 무릎을 살폈다. 낡은 저고리가 찢어지며 무릎에 까진 상처가 드러나 있었다.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다. 새벽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다. 아이고, 피가 나는군요. 이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새벽은 급하게 품을 뒤졌다. 그러고는 깨끗한 무명 수건을 꺼내 청강의 무릎 상처를 조심스럽게 눌러주었다. 하얀 수건에 핏물이 번졌다. 아마도 새벽이 가진 유일한 수건이었을 텐데 그는 아까워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누구든 상처에 바를 것 좀 가져다 주시오. 새벽이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인상을 찌푸린 채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희죽거리기까지 했다. 곧 차례인데 뭐 하는 거냐. 그러게 괜히 나서다가 옷만 버리는군.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새벽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새벽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로지 청강의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청강은 새벽의 도포를 보았다. 무릎을 꿇은 자세 때문에 도포 전체가 구정물에 젖어 있었다. 시커먼 얼룩이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뒤덮고 있었다. 소매자락에도 물이 튀어 시커먼 반점이 여기저기 생겨 있었다. 아까 뒷간에서 보았던 그 도포였다. 보풀이 일고 소매가 달아있던 아마도 새벽이 가진 유일한 도포일 그 옷이었다. 청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도포가 지금 시커먼 구정물에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다. 청강은 미안해하는 척 물었다. 아이고, 학생. 귀한 도포를 다 망쳐서 어쩌나. 청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연기로 시작했으나 새벽의 도포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새벽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젖은 도포자락으로 향했다. 시커먼 얼룩이 선명하게 보였다. 새벽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가의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이 도포를 짓기 위해 새벽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청강은 알 리가 없었다.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남의 방앗간 일을 도우며 모은 품깸, 잠을 줄여가며 일한 대가로 겨우 지은 옷이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할머니와 동생들의 살림돈을 축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끼니를 시래기죽으로 때우며 모은 것이었다. 그것이 지금 순식간에 망가져 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새벽은 이내 씩씩하게 웃었다. 떨리는 입술을 애써 추스르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괜찮습니다. 물로 빨면 티도 안 납니다. 할머님이 안 다치신 게 천만다행이지요. 새벽은 소매로 도포를 대충 닦아보았다. 그러나 시커먼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닦으면 닦을수록 얼룩만 번지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새벽은 계속 웃고 있었다. 청강이 걱정할까봐, 미안해할까봐 일부러 밝은 척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청강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 청년은 자신의 도포가 망가지는 것보다 청소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미안하네 학생. 정말 미안해. 청강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아닙니다. 할머님. 정말 괜찮습니다. 옷이야 빨면 그만이지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벽은 수건으로 청강의 무릎 상처를 다시 한번 눌러준 뒤 바닥에 쏟아진 구정물을 치우기 시작했다. 근처에 있던 걸레를 집어들고 능숙하게 바닥을 닦았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군말 없이 묵묵히 일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이들이 혀를 찼다. 저자는 왜 저러나. 곧 차례인데. 그러게. 청소하는 종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나. 옷도 저렇게 더러운데.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씩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다. 얼룩진 도포로 바닥을 닦고 있는 새벽을 비웃는 눈빛으로 힐끗 보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손 하나 내밀지 않았다. 그때 안채 쪽에서 종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다음 차례는 사랑채로 들라 하십니다. 늦으면 자리를 잃는다 하셨습니다. 새벽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해의 그림자를 가늠하는 순간 새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차례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었다. 새벽은 급하게 걸레를 정리하며 내려놓았다. 그러나 바로 뛰어가지 않고 먼저 청강을 바라보았다. 할머님, 힘드시면 좀 앉아 계십시오. 무릎도 다치셨으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은 청강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차례가 코앞인데도 이 청년은 여전히 청소 노파를 걱정하고 있었다. 새벽은 급하게 젖은 도포자락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물로 대충 닦아보았지만 얼룩은 여전히 선명했다. 새벽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털며 씩씩하게 웃었다. 저 먼저 가겠습니다. 할머님, 몸 조심하십시오. 새벽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는 사랑채 쪽으로 힘껏 달려갔다. 얼룩진 도포에 젖은 집신, 다른 이들과 견주면 형편없는 몰골이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새벽의 등에서 시커먼 얼룩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 뒷모습은 어떤 비단 도포보다 빛나 보였다. 청강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새벽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새벽의 명패가 뒷덜미에서 흔들리며 사랑채의 문 안으로 사라져갔다. 청강은 품에서 종이 쪽을 꺼내 아까 적어둔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한새벽. 그 이름 옆에 그려진 동그라미가 눈에 들어왔다. 청강은 붓을 꺼내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다. 청강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새벽은 숨을 헐떡이며 사랑채 문 앞에 도착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마당을 가로지르느라 온몸에 땀이 흘렀다. 새벽은 잠깐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자신의 몰골을 내려다보았다. 참담했다. 도포 무릎 부분에는 시커먼 얼룩이 넓게 퍼져 있었고 소매에도 검은 반점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집신은 구정물에 젖어 축축했다. 거울이 없어도 알 수 있었다. 지금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러나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할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반드시 뽑혀야 했다. 새벽은 주먹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들라하라.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벽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사랑채 안에는 긴 서한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 자리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사내가 있었다. 황집사라 불리는 대흥가의 집안일과 사람 들이는 소임을 도맡아 살피는 이였다. 양쪽에는 다른 계원 두 사람이 이름 적은 장부를 들고 앉아 있었다. 새벽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그리고 그 시선은 새벽의 얼굴이 아닌 얼룩진 도포에 고정되었다. 황 집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의 입꼬리가 아래로 처졌다. 노골적인 불쾌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소인 32번째로 온 한새벽이라 하옵니다. 새벽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 애썼다. 앉거라. 황 집사가 턱으로 방석을 가리켰다. 새벽은 조심스럽게 걸어가 앉았다. 젖은 도포가 방석에 닿을 때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다.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황 집사는 한참 동안 새벽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한새벽, 이 자리에 이런 몰골로 오다니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것이냐. 황 집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옆에 앉은 개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표정을 지었다. 새벽은 가슴이 뜨끔했다. 그러나 변명을 늘어놓고 싶지 않았다. 마당에서 청소하던 노파를 도와주다 옷이 더러워졌다고 하면 마치 동정을 구하는 것 같을 테니 송구하옵니다. 오는 길에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은 짧게 대답했다. 그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황 집사의 눈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새벽의 이력 서장을 펼쳐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서장을 보니 한양 유학 경험이 전혀 없구나. 세상 물정을 널리 보지 못한 자가 어찌 천석 집안의 마름 노릇을 감당하겠느냐. 새벽은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수십 번의 자리에서 늘 받았던 질문이었다. 한양 유학은커녕 고을 밖으로 나가본 적조차 없는 자신에게 이 질문은 늘 아팠다. 견문은 부족하오나 이 나라 곳곳의 일터에서 살림의 이치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새벽은 또박또박 대답했다. 어려서부터 방앗간, 나루터, 저작거리 등에서 품을 팔며 사람 사는 자리를 직접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 백성들의 사정을 헤아리는 법을 배웠고 책에는 적히지 않은 살림살이의 이치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황 집사의 표정이 시큰둥해졌다. 그는 새벽의 대답에 별 감흥이 없는 듯 서장을 톡톡 치며 말했다. 글쎄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한양 유학에 천국 견문까지 하고 오는데 품캐 일 몇 번으로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새벽은 가슴이 답답했다. 유학 갈 재물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17부터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새벽에게 그런 여유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할머니 약값, 동생들 학채, 살림의 보태기도 빠듯했으니까. 그러나 새벽은 그런 사정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당당하게 자신의 강점을 내세웠다. 견문이 중한 것은 맞습니다. 하오나 소인은 이 나라 곳곳에서 몸소 뛰며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 소작인들의 어려움, 저잣거리 사람들의 목소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은 서한 앞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황 집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새벽의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그는 몸을 뒤로 젖히며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한새벽,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대흥가는 체면도 실력이다. 소작인을 만날 때, 다른 집안과 거래할 때 첫낯이 얼마나 중한지 아느냐. 황 집사는 손가락으로 새벽의 얼룩진 도포를 가리켰다. 그런 몰골로 사람을 대할 것이냐.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사랑채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옆에 앉은 개원들도 서장을 내려놓고 새벽을 바라보았다. 떨어질 기색이 완연했다. 새벽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한 달간의 노력이 할머니와 동생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바로 그때였다. 사랑채의 뒷문이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늙은 종덕만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단정한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은혜색 비단 두루마기, 단정하게 올린 낭자머리, 날카로우면서도 기품이 있는 눈빛. 그녀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사랑채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황 집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숙였다. 마마님, 어찌 이곳까지. 마님, 그 말이 새벽의 귀에 꽂혔다. 새벽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얼굴. 아까 마당에서 넘어졌던 청소 노파, 자신이 개떡을 건넸던, 무릎 상처를 걱정했던 그 할머니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낡은 저고리 대신 고운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남루한 두건 대신 단정하게 낭자머리를 올리고 구부정한 등 대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다. 새벽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설마 그 청소 노파가 대흥가 안주인이었단 말인가. 청강은 새벽의 놀란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상석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계속하시오. 청강이 담담하게 말했다. 황 집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안주인이 갑자기 나타난 탓에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한 새벽은 견문이 없어서 황 집사가 더듬거리며 말을 이으려 했다. 그러나 청강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황 집사, 잠깐. 내 직접 물어도 되겠소. 황 집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물론입니다, 마님. 청강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새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새벽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청강의 눈빛은 따뜻했다. 한 새벽, 청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작인들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새벽은 잠깐 멈칫했다. 예상치 못한 물음이었다. 문벌이나 경력을 묻는 게 아니라 소작인을 대하는 데 중한 것을 묻다니. 새벽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일터에서 직접 느꼈던 것들을 떠올렸다. 새벽마다 방앗간에서 땀 흘리던 이들, 저작거리에서 지친 얼굴로 짐을 나르던 이들, 나루터에서 묵묵히 배를 졌던 사공들. 그들 모두에게 필요했던 것은 화려한 학식이 아니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서로를 향한 배려.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었다. 새벽은 고개를 들고 청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의 정입니다. 사랑채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황 집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청강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논밭을 갈게 하는 것은, 소이나 집안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가 있어도 그것을 따르는 이들이 지치고 힘들면 집안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작인들의 노고를 알아주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 그것이 가장 중하다 생각합니다. 새벽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직접 겪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청강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황 집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황 집사, 물릴자들의 이름을 보여주시오. 황 집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장을 건넸. 청강은 그 이름들을 훑어본 후 품에서 붓을 꺼내더니 한 새벽의 이름 위에 줄을 그었다. 한 새벽. 청강이 새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뽑혔다. 새벽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뽑혔다고요. 이 얼룩진 도포로 유학 경험도 없이. 방금 전까지 떨어질 기색이 완연했는데 그 얼룩진 도포는요. 청강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값진 옷이었다. 새벽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목구멍 끝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참으려 했으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감사하옵니다. 새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날 밤 청강은 덕만을 조용히 불러 일렀다. 예로부터 새로 마름이 된 이에게는 도포 한 벌과 집신 한 켤레를 내리는 법이 있었다. 덕만아, 오늘 그 아이의 도포가 나 때문에 못 쓰게 되었다. 좋은 무명 도포 한 벌과 새 집신을 조용히 그 집에 갖다 두거라. 대흥가에서 새 마름에게 내리는 것이라고만 전하고 내 이름은 밝히지 말거라. 덕만은 잠깐 놀란 눈으로 청강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처음 대흥가 일을 보러 나서는 날아침 새벽은 인시에 눈을 떴다. 어젯밤에는 긴장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마당 한쪽에 낯선 보퉁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풀어보니 좋은 무명 도포 한 벌과 새 집신이었다. 대흥가에서 새 마름에게 내리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였다. 새벽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고마운 마음에 몇 번이고 그 옷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정성껏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동생들의 응원을 받으며 새 도포와 집신을 갖추어 입고 집을 나섰다. 대흥가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새벽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해낸 것이다. 수십 번의 낙방 끝에 마침내 큰 집안의 사람이 된 것이었다. 이제 할머니께 좋은 약을 지어드리고 동생들 학체 걱정도 덜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신참 무리 속에 들어서자 함께 일하는 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새벽에게 쏠렸다. 그 눈빛이 영 좋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자리에서 마님이 직접 뽑아주었다느니 뒷배가 있는 게 분명하다느니 마님 먼 친척 아니냐느니 하는 말들이었다. 낮참이 되자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밥상으로 향했다. 새벽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려 했으나 아무도 새벽을 부르지 않았다. 새벽이 다가가면 이야기가 끊겼고 눈빛이 어색하게 흘러갔다. 며칠 뒤 맡을 소임이 내려졌다. 새벽은 외곽 삼거리 곳간을 맡게 되었다. 담당 감고는 40줄의 무뚝뚝한 사내였는데 새벽을 보자마자 대놓고 한숨을 쉬었다. 마님이 직접 뽑았다는 신참이 자기 밑으로 왔다는 것이 영 못마땅한 눈치였다. 곡식을 낱낱이 헤아려 장부와 대조하는 일을 열흘 안에 마치라는 지시였다. 다른 신참들은 안채에서 깔끔한 일을 받았는데 새벽에게만 험한 일을 준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새벽은 나루를 2번이나 건너고 산길을 한참 걸어 삼거리 곳간에 도착했다. 담벼락이 무너지고 기와가 깨진 낡은 건물이었다. 일꾼 10명 남짓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훑어보았다. 또 안채에서 나온 신참이 뭘 보겠냐는 눈빛들이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50줄의 사내가 팔짱을 끼며 저번에도 안채 애들이 대충 보고 갔는데 또 뭘 보겠냐고 쏘아붙였다. 새벽은 물러서지 않았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번에 대충 살핀 자의 잘못입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려 왔습니다. 낮참이 되자 새벽은 품에서 돈을 꺼내 막걸리 한 동이를 사들고 일꾼들에게 다가갔다. 시원한 것 좀 드십시오. 날이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채 사람이 일꾼들에게 술을 대접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새벽은 그 자리에 앉아 함께 낮참을 먹으며 한 명 한 명 이름을 물었다. 경계하던 일꾼들도 새벽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오후 내내 새벽은 직접 가만히 더미 사이로 들어가 곡식을 헤아렸다. 그 모습을 보던 일꾼들이 놀랐다. 밤늦도록 남아 장부와 실제 곡식수를 대조하는데 수백 섬이나 차이가 났다. 전에 조사 나온 자가 대충 아래였던 것이 분명했다. 같은 시각 대흥가 사랑채에서는 청강이 늦은 밤까지 서안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덕만이 들어와 새벽이 밤늦도록 홀로 곳간에서 일하고 있다는 전가를 전하며 사람을 보내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두어라.
스스로 뿌리를 내려야지. 남이 도와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며칠 뒤 새벽은 곳간 뒤편을 지나다 매캐한 냄새를 맡고 걸음을 멈췄다. 살펴보니 낡은 벽 틈으로 불씨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방앗간에서 일할 때 이런 조짐이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새벽은 급히 안채에 알렸으나 돌아온 대답은 시큰둥했다. 신참이 유난 떠는 것 아니냐. 그 곳간은 20년째 멀쩡했는데 하며 집안의 허락도 받아야 하고 빨라야 열흘 뒤에나 사람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새벽은 마님께 직접 전가를 넣을까 잠시 고민했으나 이내 마음을 접었다. 이런 일까지 마님께 의지하면 안 된다고, 은혜를 갚으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벽은 우두머리에게 물어 굳을 손보는 장인 봉출을 찾아갔다. 봉출은 내일 아침에 보면 안 되겠냐고 물었으나 새벽은 물러서지 않았다. 망처, N처, 정처, 정처. 이 곳간에는 대흥과 한해 살림이 걸린 곡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간곡하게 설명했다. 한참 침묵 끝에 봉출이 대답했다. 알겠소. 내가 가겠소. 근데 무슨 일 생기면 책임질 거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새벽의 단호한 목소리에 봉출이 곧 도착하겠다고 했다. 봉출이 벽을 살피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심각하구먼. 곧 불이 옮겨 붙게 생겼어. 안채에 알렸는데 열흘 뒤에나 사람 보낸다 했습니다. 열흘, 미쳤군. 오늘 밤 안에 불이 날 수도 있어. 두 사람이 손을 보던 자정 무렵 갑자기 불꽃이 옮겨 붙기 시작했다. 불이야. 봉출이 소리쳤다. 새벽은 모래자루를 안고 불붙은 곳을 향해 쏟아부었다. 물을 길어 나르며 멈추지 않았다. 봉출도 함께 불을 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은 완전히 꺼졌다. 새벽은 기침을 하며 연기 속에서 빠져나왔다. 봉출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조금만 늦었으면 곳간 전체로 불이 번졌을 거야. 새벽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막아낸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을 들은 감고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곳간으로 달려왔다. 새벽은 아궁이 앞에 서 있었다. 밤새 불을 끄느라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옷에는 재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감고는 새벽이 혼자서 불을 껐냐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새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소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봉출 어른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제까지 뒷배가 있다고 비웃던 그들이었으나 지금은 새벽에 그을린 얼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사랑채에서 덕만이 급히 아총글을 들고 들어왔다. 마님, 삼거리 곳간에서 어젯밤 불이 날 뻔했다 합니다. 청강이 서장에서 눈을 떼고 덕만을 바라보았다. 아궁이 벽에 문제가 있어 불이 났는데 한 새벽이 미리 알아차리고 초기에 진화했다 합니다. 대흥과 한해 살림이 걸린 곡식을 지켜냈습니다. 대단하군요. 신참이 홀로 저런 상황을 처리하다니 사람을 보낼까요? 청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두어라. 그 아이는 지금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 내가 나서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청강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화재 일이 있은 지 며칠 뒤 새벽은 뜻밖의 마님이 직접 저녁을 함께 하자는 전가를 받았다.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런데 약속 장소가 뜻밖이었다. 큰 요리집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한 곳은 골목 안쪽에 작은 국밥집이었다. 낡은 현판에 어머니 손 국밥이라 적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된장국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다. 청강은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 사랑채에서 보던 날카로운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편안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이윽고 주모가 된장국과 반찬들을 가져다 주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다. 식사를 하며 청강은 새벽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집안 살림은 어떤지, 곳간일은 힘들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이야기가 깊어지며 화제는 자연스레 가족 이야기로 넘어갔다. 청강이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새벽은 잠깐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할머니와 동생 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소인이 17살 때 물난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청강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새벽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할머니가 손주 셋을 키우셨습니다. 소인이 맞이라 그때부터 품꾼 일을 하며 집안을 도왔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새벽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다. 할머니께서 늘 남을 먼저 배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굴면 안 된다고, 어려울 때 도움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청강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런 그날 그 자리에서 새벽이 보여줬던 따뜻함, 청소 노파로 위장한 자신에게 개떡을 건네던 그 마음씨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 것 같았다. 좋은 할머니시구나. 청강이 나지막이 말했다. 네, 소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해가 져 있었다. 청강은 새벽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새벽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으나 청강은 이미 가마를 준비시켰다. 가마가 고을 외곽을 향해 나아갔다. 창밖으로 풍경이 점점 변해갔다. 번화한 저잣거리를 지나 점점 낡은 초가들이 늘어선 산기툼으로 접어들었다. 길이 좁아지고 고갯길이 나타났다. 오래된 초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난한 마을이었다. 새벽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마님을 모시고 오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청강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고갯길을 천천히 올랐다. 여기서 내려주셔도 됩니다. 새벽이 말했다. 고개 중턱에 낡은 초가 한 채가 보였다. 담벼락이 허물어진 작은 집이었다.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살인문 앞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내리 청강은 가마를 세우고 새벽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낡은 살인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다. 흰머리에 굽은 허리, 낡은 행주치마를 두른 할머니였다. 새벽이 반갑게 웃으며 달려갔다. 할머니도 손자를 반기며 팔을 벌렸다.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가마 안에서 보였다. 청강은 무심코 그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청강의 숨이 턱 막혔다. 가마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청강의 눈이 크게 떠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 가마 손잡이를 꽉 쥐었다. 저 얼굴. 30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청강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청강의 머릿속으로 30해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청강은 28살이었다. 집안이 송두리째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처지였다. 가진 것은 모두 사라졌고 몸 누일 곳도 없어 저잣거리를 떠돌았다. 사흘을 굶은 채 헤매다가 작은 국밥집 앞에서 멈춰섰다. 정담네라는 이름의 작은 국밥집이었다. 안에서 된장국 끓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청강은 배가 너무 고파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러나 손에는 엽전 한 깹도 없었다. 한참을 국밥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였다. 국밥집 문이 열리며 40줄의 여인이 나왔다. 푸근한 인상에 넉넉한 체격,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여인은 굶주린 표정으로 서 있는 청강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배고프지. 들어와 밥부터 먹어라. 청강은 믿기지 않았다. 낯선 이에게 공짜로 밥을 준다니. 그러나 그 여인은 청강의 손을 잡고 국밥집 안으로 데려갔다. 잠시 후
청강 앞에 뜨끈한 된장국과 새하얀 쌀밥이 놓였다. 청강은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 사흘 동안 저잣거리를 떠돌며 수많은 이들이 자신을 외면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낯선 여인은 아무 대가 없이 따뜻한 밥을 내밀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곽두레였다. 정답내를 홀로 꾸리는 주인이었다. 그 뒤로 청강은 며칠에 한 번씩 정답내를 찾아갔다. 두레는 그때마다 값없이 밥을 주었다. 돈이 생기면 갚으라며 웃었다. 그러나 청강은 알았다. 두레가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굶주린 여인이 안쓰러워 밥을 내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 청강이 또다시 풀죽은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을 때였다. 두레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힘들지. 근데 말이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법이다. 밥 먹고 힘내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보장한다. 그 말이 청강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세상 누구도 자신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는데 이 국밥집 주인은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었다. 그 밥심으로 청강은 다시 일어섰다. 저잣거리에서 인삼과 포목을 팔며 작은 장사부터 다시 시작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셈법을 익혔다. 그렇게 10년, 20년, 30해가 흘렀다. 그리고 청강은 마침내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대지주가 되었다. 성공한 뒤 청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답내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은혜를 갚고 싶었다. 두레에게 큰 절을 올리고 평생 모셔도 모자랄 은혜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정답내가 있던 자리에는 국밥집이 없었다. 고을 관아가 저잣거리를 새로 정비하며 그 일대를 헐어낸 뒤였다. 청강은 백방으로 두레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청강은 그렇게 은인을 잃어버렸다. 30해 전의 기억에서 돌아온 청강은 떨리는 눈으로 초가마당을 바라보았다. 새벽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30해라는 세월이 흘렀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었다. 허리도 굽었다. 그러나 저 따뜻한 눈빛, 저 푸근한 미소는 틀림없었다. 정답내의 곽두레, 30해간 찾아 헤맸던 은인이 바로 새벽의 할머니였던 것이다. 청강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설마, 아주머니. 청강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가마 밖에 있던 덕만이 놀라서 물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그러나 청강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을 떼지 못한 채 할머니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새벽이 할머니와 함께 살인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청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몸을 돌려 덕만에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절규하듯 간청하듯 말했다. 당장 저 할머니의 살아온 내력을 낱낱이 알아오너라. 이름, 나이, 지나온 일들을 전부 다 최대한 빨리. 덕만은 안주인의 다급한 모습에 놀랐지만 즉시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덕만이 두꺼운 서장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왔다. 밤새 알아본 결과였다. 마님, 말씀하신 할머니에 대해 알아본 결과입니다. 성함은 곽두레. 올해 71살이십니다. 청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곽두레, 30해 전 정답내 주인의 이름이었다. 틀림없었다. 덕만은 서장을 한 장씩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다. 청강이 정답내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대에 저잣거리를 새로 닦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관아 사령들이 들이닥쳐 강제로 철거를 진행했고 두레는 그 과정에서 크게 다쳤다고 했다. 가게도 잃고 몸도 다친 채 그곳을 떠나야 했다. 청강은 서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자신이 그 밥을 먹고 희망을 얻어 저잣거리를 떠난 직후 은인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청강은 아무것도 몰랐다. 덕만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둘에는 그 뒤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마을로 옮겨 작은 국밥집을 다시 열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꿋꿋이 버텼다. 그러나 열해 전 비극이 닥쳤다. 둘의 아들 내외가 물난리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새벽의 부모였다. 청강은 숨이 막혔다. 열해 전이면 새벽이 17살 소년이었을 때였다. 덕만의 보고에 따르면 아들 내외가 세상을 떠나자 예순한 사례 둘애가 어린 손주 셋을 떠안았다고 했다. 당시 새벽은 17, 둘째는 겨우 6살, 막내는 2살 배기였다. 청강은 서장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예순한 살 할머니가 17 손자와 6살, 2살 어린 손주들을 홀로 키우다니. 특히 2살 배기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나이에 포대기를 쥐고 밤중에 젖을 먹이고 아이를 업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새벽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소년 가장이 되었다. 서당이 끝나면 바로 품종 일을 하러 갔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다. 방앗간, 나루터, 저작거리, 심부름까지. 그러면서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6살 동생을 서당에 데려다주고 2살 배기 막내에게 미음을 먹였다. 17 소년이 말이다. 그러면서도 성적은 늘 으뜸을 놓치지 않았다고 했다. 청강은 성적을 매긴 서장을 바라보았다. 이것을 일하면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얻었다니 대체 얼마나 잠을 줄였을까. 둘의 할머니는 8해 전부터 일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예전 철거 때 다친 허리가 악화되었다 합니다. 덕만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부터 새벽이 집안의 생계를 완전히 책임졌다는 뜻이었다. 덕만이 다음 서장을 꺼냈다. 새벽의 살림 기록이었다. 벌이의 대부분이 할머니 약값과 동생들 학채로 나갔고 자신을 위한 쓰임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새벽에 한 달, 씀씀이는 몇 푼 되지 않았다. 대부분 시래기 죽으로 때웠다. 할머니와 동생들 밥은 챙기면서 자신은 그렇게 때운 것이었다. 청강은 서장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그날 그 자리에서 새벽이 자신에게 건넸던 개떡이 떠올랐다.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났으면서도 청소 노파에게 개떡을 양보했던 그 청년. 그것이 새벽의 평소 모습이었던 것이다. 덕만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날 입었던 그 도포도 알아보았다고 했다. 그 도포를 짓기 위해 한 달간 새벽마다 방앗간 일을 도왔다고 했다.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했다. 청강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날 구정물에 젖었던 그 도포. 새벽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괜찮다고 했었다. 그러나 그 도포는 한 달간 잠을 포기하고 번침으로 지은 유일한 도포였다. 청강은 주먹으로 서안을 내리쳤다. 내가 이 넓은 집에서 배불리 먹을 때 내 은희는 저 좁은 초가에서 시래기죽을 드셨구나. 청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30해간 은인을 찾아 헤맸다. 그런데 은인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자신이 뽑은 새 마름의 할머니로 30해간 고통 속에서 살고 계셨던 것이다. 청강은 고개를 들어 덕만을 바라보았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둘의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신가? 저잣거리에서 나무를 파신다 합니다. 몸이 편찮으신데도 손주들 용돈이라도 보태려 하십니다. 청강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마를 대령하라. 지금 당장 그 저잣거리로 가야겠다. 가마가 저잣거리를 향해 나아갔다. 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채소며 나물이며 각종 물건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다. 청강은 덕만과 함께 저잣거리 입구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30해 만의 재회가 코앞이었기 때문이었다. 시장 한쪽 구석 낡은 좌판 앞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해진 행주 치마를 두른 채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두레였다. 그녀의 옆에는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당을 마치고 온 듯 16살, 둘째, 세터와 12살, 막내 세아였다. 세터는 낡은 서책을 펼쳐놓고 붓으로 글자를 쓰고 있었고, 세아는 손님이 고르는 나무를 종이에 담아주며 밝게 인사했다. 손님이 떠나자 세아는 얼른 두레에게 다가갔다. 작은 손으로 약봉지를 꺼내 물과 함께 건넸다. 할머니, 약 드셔야지요. 아까 낮잠 때 안 드셨잖아요. 아이고, 우리 막내. 두레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을 받아들었다. 세터도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청강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30해 전 자신에게 밥을 내어주던 그 따뜻한 손이 이제는 주름지고 거칠어져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새벽이 동생들을 얼마나 잘 키워냈는지, 두레가 얼마나 힘든 처지에서도 손주들에게 사랑을 쏟았는지가 한눈에 보였다. 청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였다. 저작거리 골목 저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 곽두레, 오늘 자릿대 만낼 거냐?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덩치 큰 사내들이 다가왔다. 엔제 앞장선 사내는 40줄쯤 되어 보였다. 번들거리는 조끼에 은장도 장식이 달린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 뒤에 선 사내는 팔짱을 낀 채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두레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이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 곁에 바짝 붙었다. 날이 저번 달에 냈지 않습니까? 이번 달은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내가 적선하는 사람이냐. 사내가 좌판을 발로 걷어찼다. 쿵 소리와 함께 나물 몇 단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두레가 황급히 몸을 숙여 나무를 주우려 했으나 사내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돈 없으면 자리 비워. 여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 줄을 서 있다. 두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둘째 세터가 벌떡 일어났다. 서책을 던지듯 내려놓고 할머니 앞에 섰다. 할머니한테 왜 그러시오? 저번 달에 분명히 냈다고요. 막내 세아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외쳤다. 할머니 편찮으신 거 몰라요. 나쁜 아저씨. 사내가 코웃음을 쳤다. 꼬맹이들이 어디서 어른한테 대드냐며 손을 들어 올렸다. 아이들을 밀쳐내려는 동작이었다. 두레가 다급하게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애들한테는 손대지 마시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내가 다시 한번 좌판을 발로 걷어찼다. 이번에는 나물 바구니가 완전히 엎어지며 나물이 흙바닥에 쏟아졌다. 주변 상인들은 눈치만 보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개, 멈추어라.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청강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덕만이 그 뒤를 따랐다. 사내가 청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요? 당신은 또 누구요? 대흥가 안주인 유청강이요. 이분에게 더 이상 손대면 큰 코 다칠 것이요. 저작거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대흥가라는 말에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뒤에 서 있던 사내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청강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덕만을 돌아보았다. 덕만아, 이 저작거리 상인들의 사정을 낱낱이 알아보아라. 부당한 자릿덫을 걷는 자들이 있는지 전부 알겠습니다, 마님. 두 사내는 손사래를 치며 오해라고 외쳤다. 잘못했다며 허둥지둥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다. 저잣거리 상인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청강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천천히 두레 앞으로 다가갔다. 두레는 아직도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놀란 눈으로 청강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청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다. 비단 두루마기 자락이 흙에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두레의 거칠고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30해 전 정담내에서 밥을 얻어먹던 그 배고픈 처자입니다. 두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떨리는 손으로 청강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눈과 코, 입술을 천천히 훑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설마 청강이 그 청강이냐? 청강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열했다. 네, 아주머니, 접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두레의 입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다. 어이구, 청강아, 이렇게 번듯하게 되었구나. 살아있었구나. 두 사람은 저잣거리 바닥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주변 상인들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대응가 안주인이 나물 파는 할머니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한참을 울던 청강이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두레 앞에 다시 무릎을 꿇더니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다. 은혜를 너무 늦게 갚습니다. 송구합니다, 아주머니. 두레가 황급히 청강을 일으켜 세웠다. 아이고, 이러지 마라. 어서 일어나거라. 청강이 고개를 들어 두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30해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 고생의 흔적이 묻어나는 거친 손. 그 모든 것이 청강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곁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청강이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눈물을 닦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가 둘의 아주머니 손주들이구나. 참 장하게 컸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수줍게 웃었다. 그때 저잣거리 입구 쪽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새벽이었다. 돌아가는 길에 저잣거리에 들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새벽은 청강과 두레가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님, 할머니. 두레가 새벽을 향해 손짓했다. 새벽아, 이리 오너라.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30해 전 정담내에서 밥을 먹던 그 처자다. 새벽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날 뒷간에서 만난 청소노파, 자신을 뽑아준 마님, 그리고 30해 전 할머니에게 밥을 얻어먹던 굶주린 여인이 모두 같은 사람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두레가 청강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청강아, 나는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 청강이 두레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마른 손목이었다. 30해 전 자신에게 밥을 퍼주던 그 넉넉하고 따뜻했던 손이 이렇게 야위어 있었다. 청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주머니, 이제 제가 갚겠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덕만을 불렀다. 어젯밤 지시했던 저잣거리 상인들의 사정이 궁금했던 것이다. 덕만이 두꺼운 서장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왔다. 그의 낯빛이 심상치 않았다. 알아본 바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자릿돛을 걷던 그 사내들은 실제로 장꾼들의 모임과 아무 관련이 없는 무례배들이었다. 지난 새해 동안 저잣거리 상인들에게 부당한 춤을 거두며 수백 냥을 뜯어냈고 거부하는 상인들에게는 겁박과 매질을 일삼았다고 했다. 청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해를 입은 장사치가 37명이나 된다는 말에 주먹을 꽉 쥐었다. 대부분 나이 든 이들이고 두레처럼 홀로 장사하는 이들이 주요 표적이었다. 청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관아에 고발하고 대흥가 사람들을 시장에 보내라 명했다. 그리고 직접 저잣거리를 찾겠다고 했다. 2식경 뒤 청강은 다시 그 저잣거리를 찾았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어제 대흥가 안주인이 나물 파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저잣거리 전체에 돌았다.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며 청강을 바라보았다.
청강이 시장 한복판에 멈춰 섰을 때 사령들이 골목 입구에 들이닥쳤다. 어제 두레에게 행패를 부렸던 그 사내들이 저잣거리 반대편 골목에서 나타났다. 또 다른 상인에게 돈을 뜯으려던 참이었다. 사령들이 사내들을 제압하고 오라를 묶었다. 은장도 장식이 달린 허리띠를 둘렀던 사내가 발버둥치며 자기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쳤다. 청강이 천천히 다가갔다. 눈이 마주쳤다. 어제 물었지. 내가 누구냐고. 대흥가 안주인 유청강이요. 새해 동안 이 저잣거리 상인들에게 한 짓 낱낱이 갚게 해주겠소.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령들이 두 사내를 끌고 나갔다. 시장이 술렁였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한 명, 두 명, 점점 박수 소리가 커졌다. 순식간에 저잣거리 전체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상인들이 청강에게 다가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다. 두레가 좌판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청강이 두레를 꼭 끌어안았다. 아주머니, 이제 저자들에게 시달리실 일 없습니다. 그날 오후 청강은 덕만을 대동하고 두레의 집을 찾아갔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고갯길을 오르니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지붕 기와가 군데군데 깨진 낡은 초가가 보였다. 청강은 가슴이 아팠다. 좁은 방 안에 두레가 앉아 있었고 새벽과 동생들 세터, 새아도 함께 있었다. 두레가 끓여놓은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30해 전 그 맛 그대로였다. 밥을 먹은 뒤 청강은 서장을 꺼냈다. 좋은 기와집의 문서였다. 그러나 두레는 문서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못 받는다.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 충분하다. 청강이 아무리 간청해도 소용없었다. 두레는 청강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가장 큰 보답이라며 완강하게 거절했다. 청강은 두레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픈 허리 때문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고 방 한쪽에는 고약과 탕약이 수북이 쌓아 그러니니 8해 동안 탕약으로만 버티고 계셨던 것이다. 청강은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다. 아주머니, 집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허리 치료만은 받아주십시오. 이것을 거부하시면 제가 매일 여기 와서 밥 달라 조를 것입니다. 그때 그 배고픈 처자처럼요. 청강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새벽과 새터, 새아도 할머니께 치료받으시라고 부탁했다. 두레는 손주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두레는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에게 침을 맞고 탕약을 지었다. 의원의 진맥결과 두레의 허리는 꾸준한 침구와 뜸으로 나아질 수 있는 상태였다. 침을 맞기 전날 밤 새벽이 사랑채 마당에서 청강을 찾아왔다. 마님, 할머니, 일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소인은 제 실력으로 집안에 보답하겠습니다. 사사로운 은전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청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것이 내 은인의 손자답구나. 침구 치료는 효험이 있었다. 두레는 몸조리를 시작했고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새벽은 매일 오가는 길에 할머니를 살폈고 함께 일하는 자들은 그런 새벽을 무쇠 같은 사내라 불렀다. 새터와 새아도 서당이 끝나면 할머니를 찾았다. 청강은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다 주고 글공부도 봐주었다. 아이들은 청강을 큰어머니라 불렀다. 방 안에는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청강은 두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아주머니, 제가 오래전부터 품어온 뜻이 있습니다. 정담내를 다시 열고 싶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주는 곳이요. 이름은 온정루라 하겠습니다. 아주머니의 정담내에서 따온 것입니다. 두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청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청강아, 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한 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흥가 앞마당에는 평소와 다른 활기가 넘쳐 흘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대문 밖에 새롭게 문을 여는 온정루의 문, 여는 날이었다. 새벽은 이제 더 이상 신참 마름이 아니었다. 한 해 동안 일터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그는 온전히 대흥가의 마름으로 자리를 굳혔다. 처음에 그를 뒷배로 들어온 자라 여기며 시기하던 이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였다. 새벽이 새벽같이 나가 곡간을 정리하고 낮참에도 일꾼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마음을 나누었던 모습을 모두가 지켜봤기 때문이었다. 정오가 되자 온정루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대흥가 식솔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까지. 온정루라는 따뜻한 글씨체의 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이곳은 평범한 국밥집이 아니었다. 대흥가 식솔들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되고 부모 없는 아이들과 가난한 이들에게는 언제고 값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 누구든 배고프면 들어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온정루의 본뜻이었다. 문을 여는 예가 시작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대흥가 안주인 유청강이 비단 두루마기가 아닌 행주 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섰기 때문이었다. 천석지기 집안의 안주인이 직접 생선을 굽는 모습은 그야말로 진귀한 광경이었다. 청강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화덕 위에서 생선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부엌 가득 퍼졌다. 기름이 튀어 행주치마에 얼룩이 졌지만 청강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마님, 소인이 하겠습니다. 손을 대실까 염려됩니다. 덕만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으나 청강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오늘만큼은 내가 직접 하고 싶구나. 부엌 한쪽 상석에는 두레가 앉아 있었다. 한 해 전만 해도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직접 된장국의 간을 맞추고 있었다. 국자로 국을 저으며 맛을 보던 두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 정도면 됐다. 청강아, 생선 뒤집어라. 네, 아주머니. 청강이 서둘러 생선을 뒤집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생선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 두레가 흐뭇한 표정으로 청강을 바라보았다. 30해 전 허름한 국밥집에서 굶주린 젊은 처자에게 밥을 내어주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다. 마당에서는 새벽이 바쁘게 손님상을 돕고 있었다. 도포 위에 행주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물을 따르고 반찬을 나르며 연신 웃음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새벽이 밥상을 내려놓으며 인사했다. 맞은편에 앉은 손님은 낡은 저고리를 입은 20 안팎의 청년이었다. 움츠린 어깨, 흙이 묻은 손톱, 며칠은 굶은 듯 푹 꺼진 볼. 새벽은 그 모습에서 한 해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천천히 드십시오.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청강도 마당으로 나와 배식을 도왔다. 밥을 얻어먹으러 온 가난한 이들, 부모 없이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아이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청강은 30해 전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청강도 이랬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고 내일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레가 내어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이제 그 은혜를 돌려줄 차례였다. 많이 드십시오. 여기서는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청강이 한 아이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주며 말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청강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 어린 감사와 놀라움이 청강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다. 저녁이 되자 새벽에 두 동생도 온정루에 도착했다. 한 해 전 할머니의 약값과 살림 걱정에 시달리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오라버니,
저희도 돕겠습니다. 막내 세아가 행주 치마를 집어들며 외쳤다. 세터도 그릇을 정리하며 거들었다. 새벽은 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서당 공부는 다 했느냐? 당연하지요. 오라버니가 늘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온정루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손님들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다. 일이 끝난 뒤 5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았다. 두레, 청강, 새벽, 그리고 새벽의 2 동생까지. 서안 위에는 오늘 남은 반찬들과 따끈한 된장국이 놓여 있었다. 새벽이 숟가락을 들며 청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마님, 소인에게 뜻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뜻인가? 마님처럼 따뜻한 어른이 되어 훗날 팔도 곳곳에 굶주린 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밥 한 그릇 얻을 곳을 세우고 싶습니다. 청강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새벽이라면 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해낼 것이다. 청강이 두레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주머니, 저 이제 밥값하며 사는 건 맞지요. 두레가 청강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 청강아. 네가 이렇게 커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온정루 입구 벽면에는 특별한 것이 걸려 있었다. 30의 전 정담내에서 쓰던 두레의 낡은 무쇠소치였다. 군데군데 찌그러지고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수많은 이들의 배를 채워준 귀한 물건이었다. 그 옆에는 작은 목판이 걸려 있었다. 그 위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한 그릇의 온기가 세상을 바꾼다. 밤이 깊어갔다. 온정루 등불 아래 5사람이 둘러앉아 웃고 있었다. 서안 위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 따스한 김이 석가래를 향해 올라가며 마치 30해 전의 은혜가 마침내 완성된 것처럼 방안을 가득 채웠다. 청강이 두레의 어깨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두레는 손녀처럼 청강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새벽과 동생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웃음꽃을 피웠다. 30해 전 굶주린 처자에게 건넨 밥 한 그릇이 있었다. 두레 할머니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배고파 보여서 밥을 준 것뿐이었다. 그리고 30해가 지나 그 처자가 청소노파로 변장해 뒷간 마당에 서 있던 날, 이번에는 그 손자가 자신의 유일한 끼니였던 개떡 한 조각을 아무 대가 없이 내밀었다. 밥 한 그릇이 한 여인을 살렸고 개떡 한 조각이 그 여인의 사람에 대한 믿음을 다시 살렸다. 가난한 밥상에서 나온 2개의 작은 온정이 30년의 세월을 건너 서로를 알아보고 마침내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가 오늘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온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 한 그릇의 온기가 세상을 바꾼다.